최재원 분이 이제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갑재 선생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권 선생님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요새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기 다음에 박정희 지우기가 정권 차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어제는 그 민간인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아주 근사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4m짜리 동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설치하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막았어요. 그게 서울시가 관리하고 서울시가 소유하고 기념재단에서 관리하는 기념관인데 아니 이 세상에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을 못 세우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기정식을 하는데 또 좌파단체가 와가지고 박정희 동상은 세울 수 없다 뭐 이렇게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 기념관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헬리콥터 타고 시찰하면서 야, 내 밑으로 내려다 보면 그 공단 뭐 잘 정리된 농경지를 보면서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거대한 공단, 항만시설, 고속도로 다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입니다. 이 대한민국 자체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인데 이 옹졸한 사람들이 그것을 싹 쓸어버리면은 그럴 용기는 없으니까 요 손바닥만한 기념우표도 만들려고 해놓고 또 정권이 바뀐다고 못 만들게 하고 동상 못 만들게 하는 아니 링컨 센터에 그러면 링컨 동상 못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아주 대응망덕의 극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좋으신 분들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모임을 가지시니까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내려다 보니까 아주 그 표정들이 너무 진지하신데 제가 이런 표정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1984년 여름인데 국립현충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갔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유경수 여사 묘소에는 사람들이 와 있을까? 그때 분위기로는 반박정희 분위기가 아주 팽배할 때고 저는 그때 월간조선 기자인데 박정희 시대 때 비화, 뭐 폭로하는 기사를 많이 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올라갔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와 계셨어요. 농촌에서 오신 분들이 단체로 이렇게 참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그 얼굴을 보았더니 아주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그야말로 지금 금방 논에서 나온 분들처럼 그런데 참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주 그 찡한지 저는 내려다보면서 아 박정희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분들 가슴 속에는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여러분들의 표정이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딱딱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인간 박정희는 비극적으로 죽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웅적으로 죽은 분입니다. 영웅적으로. 그래서 뭐 박정희를 이야기를 하면서 비분 관계할 자리는 아니고 또 식사를 앞두고 이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제가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메이저리그 야구 광입니다.
한 50몇 년 동안 매일 메이저리그를 스코어를 체크하고 하는데 2시간 내지 4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이번에 여기 와서 제가 몇 분 친지들 만나서 아주 실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나는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이겨서 기분 좋다라고 했습니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저는 옛날부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좀 싫어했어요. 이 투수 중심의 샌디 쿠팍스나 뭐 이런 사람들 투수 중심의 팀이었고 부자고 해서 저도 뭐 한국 사람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언더닥을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아주 월드 시리즈 사상 최고 시합 2개를 했는데 둘 다 애스트로스가 이기는 거 보고 이번에는 55년 만에 이겨야 되겠다고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야구를 알다가 보면은 야구 세계에서 나온 명언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 화제가 끊기면은 야구 이야기로 시작하면은 대충 잘 먹히더라고요. 그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한 제일 유명한 이야기죠. It ain't over till it is over. 이거 아시죠?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 is over. 저는 그 말을 많이 써먹습니다. 요새 한국 사정에 대해서 한국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저게 한반도의 게임이 끝난 게 아닙니다. 1회전에서 약간 우리가 불리한 부분입니다. 9회 말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말이 있습니다. 1930년대에 이 메이저리그에서 센트루이스 카디널스라는 팀이 아주 날렸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와일드한 게임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선수가 리오 드로시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세컨 베이스맨인데 하도 막 스파이크를 해가지고 남 선수 까워하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거칠게 하느냐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Nice guys finish last. 좋은 사람은 꼴찌한다. 대같이 악바리를 해야 우승한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60년대부터 많이 써먹었습니다. Nice guys finish last. 그 영화도 있습니다. 그때 60년대는 아직 마음 좋은 사람이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 아닙니까? 60년대, 50년대. 그러다가 점점 나라가 좋아지니까 Nice guys finish last가 아니라 Nice guys finish first가 됐죠. 좋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 관련된 통계나 기사가 기분 좋은 기사가 요새 매달 한 건씩 나옵니다. 저는 그걸 꼭 찾아서 소개를 하는데 최근에 나온 통계 보면은 세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스포트 가장 강력한 여권은 어느 나라 여권이냐? 노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많은 나라 아닙니까? 1등이 싱가포르입니다. 159개국. 2등이 독일이에요. 158개. 3등이 한국입니다. 한국하고 스웨덴이 공동 3등입니다. 157개국입니다. 157개국. 제일 꼴찌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거 짐작하시겠죠. 북한도 그 근방에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범 시민이 일어난 증거가 이 이상 없지 않습니까? 세계의 모범 시민. 이것을 만든데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을 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명 보면 여성의 수명이 지금 86세입니다. 평균 수명. 세계에서 5번째입니다. 오래 사는 걸로. 남자는 한 17등인 돼요. 그런데 최근에 영국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2030년에 가면은 남자 여자 공이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삽니다. 일본을 능가해요. 그리고 여성은 평균 수명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는답니다. 한국 사람. 그럼 왜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래 삽니까? 오래 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우선 혈압이 좀 낮다고 그래요. 또 한국 사람들이 오늘 이런 자리처럼
교제하는 자리가 많답니다.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뭐 동창회 간다든지 이런 모임에 이게 건강을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게 있죠. 의료보험 아니겠습니까? 의료보험. 한국의 의료보험처럼 값이 싸고 효율적이고 한국 의사들 기술 좋고 이 의료보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1977년 7월 1일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신년학 당시의 보사부 장관 두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료보험을 만드니까 생명이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 같은 데는 공산주의 체제 때보다 평균 수명이 오히려 줄어버렸습니다. 북한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하여튼 12년이 짧아요. 70세입니다. 70세. 똑같은 한민족으로 태어나서 휴전선 하나를 가지고 북쪽에서는 남쪽보다 12년 적게 산다. 12년 적게 산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이미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해방동입니다. 그건 누구 때문이냐? 북한에 세 사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사람만 행복하게 살고 나머지 전부 불행하게 살고 대한민국에는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나라를 발전시켰고 개인적으로 보면 다 불행한. 그래서 저는 박정희야말로 자기 성공의 희생자입니다. 이승만도 자기 성공의 희생자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세놈은 자기 실패의 성공자입니다. 수혜자예요. 자기 실패의 수혜자예요. 자기가 실패해가지고 인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들고 일어날 체력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 집권이 가능한 겁니다. 조선조가 왜 오래 계속되었느냐?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면 들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북한이 요새 경제 수준이 좀 좋아진다니까 들고 일어날 기회를 한번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게 11.6 사건입니다. 11.6 사건 수사 발표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가슴에 김재규의 총탄을 맞고 옆에 두 여자가 심수봉, 신재순이라는 두 여자가 옆에 계셨는데 등에서 피가 콸콸 쏟아졌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거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손바닥으로 막았더니 손가락 사이로 샘물 쏟듯이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두 여자가 동시에 물었어요. 각하 괜찮습니까? 박 대통령이 난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실내 화장실로 도망갔던 차이철이가 문을 빼꼼히 열고 다가오지도 안 하고 각하 괜찮습니까? 하니까 난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탄을 가슴에 맞고 난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느냐 인간이. 이게 진짜냐. 그래서 제가 좀 짓궂게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다 물어봤습니다. 신재순, 심수봉 또 그걸 뜨는 한 사람이 있었죠. 김계원 씨. 세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괜찮아라고 했는데 그 난 괜찮아라는 의미는 뭐였느냐.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라는 뜻이었답니다. 난 괜찮으니까 지금 총탄이 오고 가고 아수라장이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라는 말은 생략이 됐다. 그래서 신재순이라는 여자분이 아주 기억력이 또렷한데 그래서 그 순간에 이 대통령이 참 나 같은 사람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순이라는 분이 아주 명언을 했어요. 그때 마지막 박정희의 모습은 어땠느냐.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뭐 지식이 있는 분은 아닌데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습니다. 총 딱 맞고 그냥 가만히 있더니 옆으로 스르르 쓰러지더라.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다. 난 괜찮아. 그게 박정희라는 사람이죠. 난 괜찮아라는 것은 아주 박정희에 어울리는 이야기지만은 저는 난 괜찮아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았습니까?
주로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 들었죠. 난 괜찮아. 난 괜찮으니까 너는 많이 먹어라. 난 괜찮으니까 너는 공부를 많이 해라. 난 괜찮으니까 너는 농촌에서 섞지 말고 도시로 나가라. 아니면 해외로 나가라. 그럴 때마다 난 괜찮아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난 괜찮아. 그분들이 1920년대생이죠, 주로. 저는 1920년대생이 가장 고생한 세대고, 가장,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est Generation, 1920년대. 미국에서도 1920년대생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난 괜찮아 세대죠. 박정희는 난 괜찮아 세대인데, 박정희만 그런 게 아니죠. 박정희와 같이 살았던 저의 부모, 삼촌 세대, 10년대, 20년대생, 나라를 잃고 전쟁 한 2번, 3번 치르고 가난 이런 걸 다 겪었던 분의 챔피언이 바로 박정희였다고 생각합니다. 난 괜찮아 세대. 난 괜찮아 세대가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이룩한 게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이죠. 오늘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13위의 경제대국, 세계 5등 가는 수출국. 5등 가는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 랭킹, UNDP의 통계에 의하면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 통계는 이명박 때 12등까지 올라갔습니다. 185개국 중에서 12등 삶의 질. 프랑스나 영국, 스위스보다도, 스위스는 아니고,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보다도 우리가 삶의 질이 높은 걸로 지금도 한 18등 정도 됐습니다. 이런 나라. 학력 세계 최고 수준.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후배 세대들은 난 괜찮아 세대에게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링컨처럼 남북전쟁을 각오하고라도 나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쓴 영웅 숭배론의 서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간은 가난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 가난을 이기도록 했는데 풍요가 오니까 전부는 아닙니다만 대다수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무사 안일해지고 웰빙에 탐닉하고 그러면서 점점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해이하게 되고 국방은 미국한테 맡겨버리고 간첩은 친구처럼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상 무장 해제 상태가 온 그 결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면은 그걸로도 좀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은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면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굳이 감옥까지 보내고 6개월 구속 기간이 끝나니까 또 6개월 연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질게 이것은 정치적으로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말살하고 인간적으로 말살하겠다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그런 정권을 만들어 줌으로써 풍요를 이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된다. 이런 말하면 웰빙에 탐닉하다가 대한민국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계를 보면은 근사한 나라지만은 그것은 살찐 돼지입니다. 살찐 돼지가 지금 야윈 늑대한테 잡혀 먹히느냐 마느냐 하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도 안 한다. 추가 배치도 안 한다면서 중국한테 약속까지 해주고 하는 더구나 이런 병자호란 이후에 최대의 대중 굴욕 외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하지 않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런 자리를 맞았습니다. 1917년 11월 14일이니까 바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일주일 뒤입니다. 일주일 뒤에 박정희라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박정희 탄생 그 장소에 가보면 금오산이 근사하게 보이고 그 마지막 자락에 있는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죠. 그 아버지는 한량이고 어머니가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역시 영웅은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박정희를 임신했을 때 그 40을 넘었어요. 더구나 큰딸이 같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뱃속에 들어있는 이 아기를 지우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때 뭐 낙태하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간장을 한 사발 마시고 쓰러지고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막 뒹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디딜빵아 있잖아요. 디딜빵아를 배에 얹어가지고 막 뒤로 나자빠지고 이렇게 해도 박정희라는 생명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4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누님 이야기에 들어 그 누님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아기가 자그마한 새까맸대요. 새까맸. 그런데 그렇게 지우려고 한 아기가 태어나니까 어머니는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극진하게 이 막내를 돌봤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에도 보내고 머리가 좋으니까 대우사범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대우사범 성적이 우수했다고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나온 뭐 정기 비슷한 거 보면 아주 우수한 성적인데 죄송하지만 73명 중에 73등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4학년 성적인데 73명 중에 73등입니다. 꼴찌를 해도 그래서 제가 성적표를 구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기숙사에 있는데 기숙사비를 못 내니까 고향에 가서 기숙사비 받아오라고 하니까 고향에 가서 기숙사비를 마련한다고 한 연간 한 30일 내지 40일 결석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오를 수가 없죠. 그리고 선생님의 평가도 우울하다, 어물하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아주 체육을 잘했습니다. 운동을 잘했어요. 그리고 독서를 많이 했어요. 그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역시 인문교육이 중요하구나. 다른 데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 그리고 독서, 예술, 스포츠를 익혔어요. 대우사범에서. 난 그게 박정희 대통령을 큰 사람으로 만드는 교양의 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바탕이 됐다. 인문교육.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잘못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제일 잘못한 게 한글 전용 정책입니다. 한글 전용 정책을 쓰므로써 한국은 지금 한국어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한국어는 70%를 한자로 써야 의미가 통하는데 이걸 한글로 쓰기 시작하니까 70%의 한국어는 암호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소리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고급 문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는 있는데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문장 해독력이 꼴찌입니다. 문장 해독력이. 1등이 어디냐? 1등은 일본입니다. 이것이 이번 탄핵 사태와 관계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탄핵 사태라는 것은 뭐냐? 언론의 선동 보도에 국민들의 속아 넘어간 겁니다. 언론의 선동 보도 그리고 뭐 정치권 노조 이쪽에서 여러 가지로 정치적 이미지를 만드는데
국민들이 속아 넘어간다. 왜 속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어휘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휘력이 약한 사람은 잘 속아요. 분별력이 약합니다. 어휘력은 사고력, 판단력과 직결되는데 한글 전용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종북 사태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은 한자도 잘 쓰고 한글 전용 시절에도 본인이 쓴 일기장을 보면 다 한자, 한글 혼용으로 돼 있었어요. 이분은 다만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한자는 이 양반들의 문자다. 그러니까 서민들도 한자를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평등주의적 반골정신, 이게 막 한글 전용이라는 걸 만들어 버리는데 한글 전용을 딱 한 번씩 해놓으니까 이게 쉽거든요. 아니 한글 배워서 문자 읽는데 일주일만 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그거 단어를 알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다 쉬운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전용이 40년 동안 이렇게 되면서 국민들의, 한국인들의 분별력이 치명적으로 약해졌습니다. 분별력의 제일 기본이 뭡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피하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이냐. 이 분별력이 망가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어른이 국민의 30%입니다.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9.11 테러를 빈라덴이 한 게 아니다. CIA가 자작극이다. 그걸 미국 사람 30%가 믿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되는 겁니다. 탄핵이. 더구나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아요. 국민학교 졸업 이하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배운 무식자가 너무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배운 무식자죠. 배운 무식자.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가장 세계에서 국민 평균 IQ가 한국이 1등입니다. 학력 1등이에요. 가장 좋은 머리를 가지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속는데도 세계 1등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위기의 본질입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데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전용 정책이 큰 실수였어요. 큰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뭐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분이 잘한 것, 잘못한 것을 가려야 됩니다. 잘못한 게 있다 이거죠. 그 뒤에 그걸 바로잡지 못한 대통령도 참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걸 좀 바로잡으려고 했어요. 중학교 교과서에 혼용을 하려고 했더니 한글 단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못하고 말았습니다. 국사교과서 개정도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박정희 대통령은 대구사범학교를 꼴찌로 졸업했지만 문경이라는 데가 아주 산골입니다. 1000m 되는 산이 한 5개 있는데 그 산골에 보통학교 교사로 가서 3년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에 대해서 요 교사 시절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교사 3년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몇 분 살아 계셔요. 80대 이제 후반쯤 되는데 그분들이 기억하는 박정희 선생님은 정말 따뜻한 분입니다. 따뜻하고 자상하고 그분이 얼굴 보면 아주 냉정하고 보이지만 제자들에 대한 박정희의 마음은,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남긴 글을 읽어보면 꼭 무슨 수뇌보 읽는 것처럼 말이죠. 가슴이 따뜻해지는, 정말 가난한 사람, 약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사람들한테 애정을 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박정희 전기 13권을 다 쓰고 그 박지만 씨한테 책을 하나 보냈더니 그 뒤에 만났어요. 만나니까
박지원 씨가 아버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인간도 그렇지만 강아지 하나, 식물 하나, 나무 하나를 대할 때도 항상 애정을 가지고 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기를 쓰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지를 않았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정말 이분이 생명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18년은 최단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게 박정희를 한마디로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 그리고 최대의 업적입니다. 이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수십만이 죽어야 됩니다. 아니 수십만이 죽어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없어요. 근대화 혁명 아닙니까? 대기근도 일어나고 뭐 어느 일파를 막 숙청해버리고 그래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정치적으로 누굴 암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첩 몇 사람 법에 맞춰서 처형한 거 물론 그게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희생입니다. 최소한의 희생. 최대의 업적. 그런 점에서 박정희는 20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CEO입니다. CEO. 박정희식으로 일을 하면은 회사라든지 나라를 어떤 조직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저는 박정희를 연구하면은 여기 잭 웰치라든지 빌 게이츠라는 사람 연구한 것보다도 더 보편적 타당성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박정희의 CEO로서의 비결은 첫째가 이 사람은 인간 심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인간 심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희망과 선악 이걸 다 알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효율적으로 부릴 수 있느냐. 그 첫째가 경쟁이다. 경쟁을 붙여야 된다. 경쟁, 새마을운동할 때도 잘 되는 마을을 지원해야지 가난한 마을이라고 지원해서는 안 된다. 잘된 마을을 지원해가지고 전 3만 개 마을을 경쟁을 붙이니까 밑에서부터 불 붙듯이 새마을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실사고시입니다. 실사고시라고 할 때 실은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사실이냐 현실에 맞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정합니다. 실사고시. 그러니까 헛소리를 덜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느닷없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마치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생명을 도외시하고 안전을 도외시하고 그동안에 운영한 것처럼 규정을 하더니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일본 사람이 1,몇백 명 죽었다고 하면서 갑자기 앞으로 원전 백지화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제가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거기에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사실. 사실을 조작하면 안 되죠.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로 방사능 유출 사고로 단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4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 25개를 운영하면서 단 한 사람도 방사능 피폭을 당한 적이 없어요.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근데 가장 안전한 거를 불안전한 거라고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문명 파괴입니다. 문명 파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분이냐? 이분의 성공 사례는 세계를 다 감동시켰습니다.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주로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월간조선에서 옛날에 김성진 장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분이 싱가포르 대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 김영삼 시절에 자꾸 박정희 깎아내리기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김성진 전 문공부 장관이 이광요 수상을 일부러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보는데 김성진 장관이 이광요 수상한테 물어요. 각하를 빼고 20세기에서 아시아의 지도자로 세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등소평, 일본에서는 요시다, 한국에서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하면은 한국 정치에 영향을 끼칠까 싶어서 말 안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박정희죠. 박정희라는 뜻입니다. 박정희.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 무슨 최고위 과정 다니는 분이 한 분 저를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달력을 만드는데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 12명을 달력에 넣겠다고 하면서 저보고 12명을 뽑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당신하고 나하고 그때 몇 사람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점심 먹으면서 같이 한번 뽑아보자 이랬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12명의 정치 지도자 한번 뽑아보자. 달력에 넣을 사람. 그래서 기준을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큰 나라를 해야 된다. 작은 나라를 빼지. 스위스 뭐 스칸디나비아 좋은 나라, 큰 나라를 하죠. 두 번째, 성과가 있어야 된다. 물론 히틀러도 굉장한 지도자지만 이게 나쁜 방향으로 갔지 않느냐. 스탈린 안 된다. 모택동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도자를 뽑아보자. 이렇게 해서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 미국에서 누굴 뽑으냐. 프랭클린 루즈벨트. 뭐 나는 개인적으로 트루만을 좋아하지만 루즈벨트. 영국에는 처칠. 독일에는 뭐 아데나워. 프랑스에서는 드골. 이렇게 쭉 돌았습니다. 러시아는 누구냐. 레닌, 스탈린이라는 악마가 나타났지만 마지막에 고르바초프라는 착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총 한 방 안 쏘고 소련을 해체시켰으니까 인류가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 고르바초프다. 중국 등소평, 일본 요시다. 그럼 인도에도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인도 깐디 아니면 내는데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아프리카에도 한 사람 있어야지. 만델라. 그러면은 한국 빠질 수 있느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는데 한국에서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승만 하면 박정희 아니냐? 이런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지금 이 정권과 이 종북 좌파 반미 이 연합 세력이 지우려고 하는 박정희는 20세기의 10대 지도자입니다. 이승만과 더불어 10대 지도자입니다. 어떤 나라가 어느 수준이냐를 보려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인물을 기리느냐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인물을 기리느냐. 이승만, 박정희를 기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릴 수가 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를 기리지 않고 이승만, 박정희를 지우려고 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죠. 수준입니다. 박정희는 어릴 때 이순신 전기, 이광수 선생이 쓴 이순신 전기와 나폴레옹 전기를 읽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나폴레옹 전기에 아주 심취했던 것 같아요. 사진을 교사 시절에 다 갖다 놓고 학생들한테 이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묻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박정희는 아주 나폴레옹과 닮은 사람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참 비슷합니다. 식민지에서 태어났어요. 고르시카, 조선. 그 다음에 두 사람 다 포병장교였습니다. 두 사람 다 이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쿠데타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재평가가 됐어요. 또 두 사람 다 그 각각 프랑스와 한국의 제도를 만든 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위인을 흠모한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복이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승만 박정희를 이런 식으로 지우는 것이 우리의 후손들한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느냐. 박정희가 이순신 나폴레옹을 흠모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내서 그와 같은 인물이 되었듯이 지금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 박정희, 이승만을 연구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21세기형 박정희, 이승만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른들이 들어서가지고 그 어른도 참 희한한 어른들입니다. 박정희, 이승만으로부터 당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박정희, 이승만 시대 때 다 고생을 한 사람들인데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남한테 이야기를 듣고 박정희, 이승만을 미워하는 이런 풍토 속에서 과연 위대한 인물이 또 나오겠느냐. 위대한 인물이 나와야 우리가 남북통일을 자유통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소진된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하세요. 그럼 앞으로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예. 괜찮으면 박수를 치시겠습니다. 이 식전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국장을 했는데 그때 그 필름을 보면은 음악이 나옵니다. 그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작곡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교양시입니다. 교양시. 아주 유명한 곡인데 그래서 제가 이 짜라투스트라 초인인데 어떻게 누가 이 선곡을 했느냐 물었더니 그 교양했던 단장이 아무 생각 없이 했다 이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초인. 바로 박정희가 초인이었습니다. 초인. 초인의 정의를 니체는 이렇게 내립니다. 초인은 청탁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더러운 강물을 들여 마셔가지고 바다 같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초인이다. 그렇게 하려면 그 영혼이 순수해야 한다. 영혼이 순수해야 된다. 더러운 강물을 들여 마셔가지고 영혼까지 막 더러워지면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하죠. 그걸 읽어보니까 이게 저는 박정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총탑 맞고 해탈한 듯이 체념한 듯이 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라는 사람의 영혼이 죽을 때까지도 맑은 상태였다. 맑은 사람, 영혼이 맑은 사람이다. 이승만도 마찬가지지만 영혼이 맑은 사람이다. 부끄럼 타는 초인이었습니다. 박정희는 부끄럼 타는 초인. 자신의 한을 한풀이 하지 않고 요새 누구처럼 자신의 한을 민족의 한으로 확대시켜가지고 우리 민족의 DNA 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어떤 열망, 희망 그것을 터뜨려가지고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민족 에너지를 폭발시킨 사람. 그러면서도 본인은 항상 서민 속에서 내 생이 끝나기를 바란다라고 했던 사람. 이분이 박정희였습니다. 그래서 부끄럼 타는 초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박정희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주제가 똑같아요. 박정희라면 어떻게 했을까? 박정희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물음을 박정희한테 묻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시국에 박정희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물음을 많이 받고 답변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목숨을 건 사람.
쿠데타에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한때 남로당에 들어갔던 건 잘 아시죠? 그때 그분을 살려준 사람이 백설엽 장군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백설엽 장군이 살아계십니다. 그때도 나름대로 목숨을 걸었어요. 그때 남로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요순 반란 사건 이후에 수사를 통해서 이제 들통이 나면서 군에서 쫓겨났지만은 참 한국 역사의 이 변전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이냐 하면은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김일성 아닙니까?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으면은 박정희는 그냥 민간인으로서 불평분자로서 끝났을 겁니다. 김일성의 남침이 있었기 때문에 한때 옷을 벗었던 박정희가 다시 소령으로 복직을 하죠. 그것도 6월 29일 그 소령 계급장이 없어가지고 김종필 중위가 여기 소령 계급장을 그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는 우리 국민들한테 자꾸 내한테 묻지 말고 목숨을 걸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목숨을 걸어야 되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것은 이건 단순한 여야 싸움이 아닙니다. 단순한 좌우 대결도 아닙니다. 공산주의와의 싸움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상대를 타도하려는 사람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대한민국을 말살시키고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없애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면은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는 생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생존 투쟁을 해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인데 과연 좌익은 목숨을 걸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컸습니다. 거기에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이 뭐 저 좌파도 우리하고 같이 동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쪽은 칼을 뽑았는데 이쪽은 칼을 뽑지 않는다. 그럼 싸움이 안 되죠.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희의 메시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존 투쟁을 하니까 공산주의와 싸우니까 목숨을 걸어라. 자유라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토마스 제퍼슨이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라는 나무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면서 크는 나무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에서는 국군 장병들을 비롯해서 박정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라는 나무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지금 뿌리째 뽑아가려고 하는 세력이 나타났는데 목숨을 걸지 않겠다 하면은 게임이 되지 않는다. 박정희의 메시지는 지금 탄생 100주년을 맞은 이 순간 박정희가 말하는 것은 자유를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라. 자유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는 것이다. 그만큼 고귀한 것이다. 자유는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계세요.